끝으로 저희 설계한 협회장님의 내부 통제 관련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전인태 발제자님, 민경선 또 교수님, 이원경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제가 그 토론문으로 작성해온 것보다도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좀 살붙여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 중에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살짝 그 도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치 반복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절차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구에서 나온 어떤 그 과거 버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쓰이는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어떤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보통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고액 현금을 예치한다. 이게 이제 배치입니다.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면은 이 그 불법적인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D에서 E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통합은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이게 이제 배치 반복 통합인데, 현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하왈라라고 있습니다. 아랍 쪽에 쓰는 세탁 방법. 즉 자금의 이동이 없이 현지에서 바로 세탁이 되는 겁니다. 즉 A국과 B국이 있으면은 C국에서 요청을 갑니다. A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너는 물품의 대금으로 해서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수수한 것에 대한 가치를 F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근데 그 자체가 지시로만 갑니다. 자금 이동 없이. 이런 어떤 형태, 변형된 형태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의 과정은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이라는 어떤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축소 또는 어떤 제한되겠지만은 해외에서 전혀 자금의 이동이 없이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가상자산이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TR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데 이제 사후적 조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STR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이 되는데 사후적 사전적 조치가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제가 이 섹션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 과정에서도 봤지만은 여기 그 있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금융사기 방지. 근데 이제 금융회사 등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등이란 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금융회사와 같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어진 의무가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 그 우리 그 경찰분들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FDS라든가 사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금방 500여 건의 어떤 수사 자료 요청이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탐지되는 거리에서 즉시 보고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즉시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통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고를 통해 가지고 발생된 사고를 더 확산되게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사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발생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미리서 STR 보고를 통해 가지고 차단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과 사후적인 게 다 이제 병행돼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 시간에 마지막 그 섹션 시간에 이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STR 룰이 몇 개냐라고 우리 황석진 박사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그 룰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룰은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자금세탁 방지 총괄 책임자를 할 때 룰 개수가 170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룰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액 현금 1억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갑자기 발생시켰다. 이것도 룰의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이 1억 이상의 현금을 유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금융회사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쪼갭니다. 900만 원씩. 왜냐하면 1000만 원은 CTR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모아져서 1억이 된다. 이것도 또한 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주일간의 거래 행태, 또 이후에 다른 사람의 거래 행태 같이 비교해 가지고 또 띄우는 것도 룰에 있습니다. 이런 룰이 이제 그 전 시간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배경은 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룰을 알려지게 되면 이 룰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한 자금 세탁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부적 보안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이제 의심되는 거래 보고 의무를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룰에 의해서 탐지된 또는 FDS 어떤 사기 방지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된 거래들에 대해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그 여기 조미연 심사분석 과장님 이제 그 와 계신데 FIU로 넘어가면 FIU에는 이제 검찰, 경찰 뭐 관련 우리는 수사기관이라고 명을 합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요, 공직자 수사처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에게 관련 정보가 이제 분산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금 세탁이 뭔가 의심되고 범죄 행위에 전제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축돼서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절차, 이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업무의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사실 앞서 계속 말씀들 나온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준법 감신을 명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그 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의 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제 체계를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더 커질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자금 세탁 위험, 어떤 금융 사기, 이런 행위들이 통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됐을 때 바로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원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어떤 스킬적인 것보다는 자금 세탁 방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의심되는 거래 보고할 수 있고 또 탐지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어라고 이제 그런 그 의문점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체계의 어떤 그 본질적으로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은 우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FDS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뭐 고객 확인 의무, 이런 어떤 그 이행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고 체계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룰이라든가 또는 고객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은행에 가시면은 금융회사에 가시면 다 위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위험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분은 저위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D를 해도 1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만 거래했던 유형들이 고위험, 현금 거래를 자주 하거나 또는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고위험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일반적인 고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그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책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회라든가 경영진, 그리고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원들이 만일 하나 자금 세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직원 알기 제도라는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또 위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통제 체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바로 금융사기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필요한 요건이 이제 별도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라고 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한다든가 또는 고객의 금전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런 사항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직원들이 또 거래할 수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사항도 명기를 해놨습니다. 증권거래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융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통합적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플라이빗에 있다 또는 그 전에 국민은행에 있다 해서 국민은행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재 어떤 법규 체계라든가 어떤 통제 체계가 아직 완편으로 가르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또는 거래소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들 6천 이내의 혈족까지도 거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명시를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체계 이사회 경영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처분을 하는 그런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사회까지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아직 그런 기준이 지배구조법처럼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정보법 내에서도 이런 자금 세탁 위험 관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통제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사회 등에도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자금 세탁 방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그런 그 관심과 지원,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강화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국외에서부터 제재 리스크가 커진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각 금융회사들이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커졌다라는 것. 그만큼 위험도 커졌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부터 해가지고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강의에 들어오는 그 각 금융회사 등의 어떤 그 직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는 그 어떤 그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떠들다 보면은 전달 드릴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축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트래블룰에 대해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어떤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 위험 관리 체계가 이 트래블룰에 의해서 상당히 투명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현금과 골드바와 가상자산 비트코인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어느 게 더 위험 자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트래블룰이 생긴 이후에는 가상자산이 더 투명한 자산입니다. 물론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거래소와 개인 간의 즉 트래블룰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의 어떤 그 사각지대는 있긴 하지만 제도권 하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현금보다도 더 투명한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그 금융회사가 즉 가상자산 사업자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10분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그 상장 지원,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앞서서 발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투명하게 관리돼야 될 것이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될 것이고 뭔가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 그 두 분을 모시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할 때는 그 명패를 다 없습니다. 이분이 어느 출신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게 저 또한 명패를 내리고서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체와 연관이 있다든가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못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어떤 다져진다라고 하면 바로 자금 세탁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축되고 안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또는 강동구청의 모 직원에 의해 가지고 내부 횡령 사고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도 사실상 19년도, 17년도에 해킹이라는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상당히 통제 체제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크게 눈에 띄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고처럼 언제든지 통제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더 큰 사고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더 큰 사고를 막는 근간이 되는 것은 지금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일반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그 틈의 어떤 여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지만은 정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현재까지 그 구축되어 있는 그런 그 올바른 시스템을 우리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시켜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통제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